감염자 7만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도 1,500명 넘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한과 허베이성 주변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은 계속 뭐 개선의 여지가 사실 별로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환 발생 수는 살짝 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중국 내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실 국내 상황이 별로 바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환자 유입이라든지 이런 게 며칠째 소강 상태긴 하지만 중국 내 상황이 악화되면 뭐 당연히 다시 환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한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의 상황들도 또 우리나라의 유입 환자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뭐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긴장의 끈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베이성 바깥 지역은 그나마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네. 후베이성은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계속 환자가 좀 발생을 하는 데다가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후베이 외의 지역에서의 사망자 숫자는 별로 없고 거의 뭐 대부분의 환자가 지금 후베이 안에서만 벌어지는 걸 봐서는 이미 많은 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단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또한 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부분 그러니까 뭐 놓친다기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감당이 불가능한 거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미 거기는 그 뭐라고 표현될까요? 파국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선되려면 이제 발병하는 환자 숫자가 줄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투여되는 의료진이라든지 어떤 의료 지원 자체가 극대화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은 되고 있지만 그 지원되는 숫자에 비해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감당 못하는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한만 해도 1,000만 명 사는 도시라고 그렇죠. 들었는데 그 정도 규모의 도시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가면은 진짜 최종적인 결과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이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건데요. 그러니까 큰 한 1,000만 도시 정도에서 한 6, 7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 한 10,000여 명 이상이 뭐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어느 나라의 어느 국가도 지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서울을 뭐 말씀을 드린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실 베드수가 10,000베드 정도 되고요. 인공호흡기 숫자가 10,000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한 상황 말씀드렸지만 6만 명 중에서 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될 정도 아주 위중한 환자들이 한 10% 발생을 한다고 해도 6,000명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중환자실에 있는 현재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환자 다 없애고 거기다 환자를 받아도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환자들 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면 어느 도시든 어느 국가든 감당하기는 이미 이제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고, 오히려 중국이 그나마 유리한 점은 뭐냐면 중국이 땅이 넓고 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 자원이나 의사들을 그냥 뭐 강제적으로도 동원해서 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좋은 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라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런 상황 벌어지면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붕괴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 통계 기준, 진단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네. 확진자나 사망자가 확 늘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중국에서의 진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진단 시약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 어떤 민감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을 못했던 것도 같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너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진단 검사할 수 있는 수량 자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감당을 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그냥 임상적 진단을 통해서 확인된 환자들에 대해서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2009년에 신종플루 한참 유행하면서 환자 수 확 늘어날 때 일단은 저희 우리나라도 어떤 전략 취했냐면 검사를 다 돌려서 뭐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의심 증상 있으면 약부터 주고 뭐 검사 기간 나중에 보더라도, 아니 검사를 안 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었던 적이 있어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실리를 택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자 발생 규모를 확인을 해야 의료 자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알 수도 있을 뿐더러 일단 그 숫자가 이제 확인이 돼야지 일단 자기네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통계적인 여러 가지 그 왜곡했네 맞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네 내에서 이제 실리적인 부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거에 중국 통계 못 믿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면 현재 변경된 이후의 통계는 그나마 좀 믿을만하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전체적인 발생 규모를 가늠하기엔 좀 나아진 것 같죠. 일단 치료받고 있는 사람 숫자는 확실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 거로 보이니까.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약간 과잉으로 진단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독감 때문에 폐렴 온 사람도 있고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폐렴 온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환자를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과잉 진단 개념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우한 내에서의 뭐 지금 상황 뭐 전체적으로 환자 발생하는 걸 봐서는 뭐 과잉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그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가 이제 일본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크루즈 얘기부터 좀 해보죠. 크루즈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손 쓸 상황 다 놓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을 쓸 거면 어떻든 빨리빨리 다 내리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수용할 방법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어떻든 내려서 뭐 유증상자들은 빨리빨리 검사해가지고 입원 치료 필요하면 입원 치료하고 무증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처럼 시설들 동원해가지고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유증상자 나오는지를 계속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안에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3,600명 정도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감염자 발생을 하는 상황을 봐서는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객실 숫자 문제 때문에 한 명씩 들어가 있지도 못하잖아요. 뭐 3, 4명 가족들끼리 같이 들어갔고 이런데 만약 가족 한 명이 감염이 돼버리면 나머지 가족도 또 이제 접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 환자들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인이 계속 그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 그 안에 뒀다가는 뭐 몇백 명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어떻든 일본이 결단을 낼 때가 됐습니다. 크루즈 말고도 일본에서는 지금 감염이 왜 됐는지 잘 확인할 수 없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어서 뭐 패닉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일본하고 한국하고만 비교한다면 일본이 더 심각한 건 맞습니다. 훨씬 심각하죠. 왜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내에서 한 7명 정도 발생했는데 역학적 연결고리를 다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내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 사실 이런 상황이 주는 부담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주로 관리 대상이 이제 외국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 주로 검사하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상황이 발생을 딱 해버리면 이제 국내에서 감기 걸려오는 사람들도 이제 이 코비드 19 또는 코로나 19 감염을 확인을 해야 되는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외래를 보는 모든 그러니까 감기 환자를 보는 모든 클리닉들이 상시 이런 환자가 올 수 있다는 걸 대비하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느 수준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일본은 당장에 지금 진료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당국의 대처에 대해서는 이게 뭐 약간 정치적인 논란하고 다 섞이면서 너무 과잉 대응이다부터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각을 좀 두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랑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일단은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고 현실적인 인식은 잘 하고 있고 또 준비 또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두 부서 외의 이제 파트들 특히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그 위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발언들을 이제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동작전인 건지, 그러니까 안심도 시키면서 열심히 막아보자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부의 인식이 아니면 진짜 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청와대라든지 그런 경제부서들은 진짜 이게 별거 아니고 금방 지나갈 걸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지금 상황은 아직은 뭐 아주 뭐 과잉 대응해야 될 상황들은, 그러니까 과잉 대응이라기보다는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과잉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시기긴 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게 확산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이 느끼는 부담은 정말 지금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거의 10배 이상 부담을 느껴야 되는 상황들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모든 감기 환자는 다 따로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제 정부나
지금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되게 만전을 기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그런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경제고 뭐고 일단은 병부터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특히 우한과 같은 상황에 그 파국으로 치닫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력이라든지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국민들이 불안해서 지금 뭐 다 취소하고 뭐 하고 뭐 이럴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뭐 1, 2주가 될지 2, 3주가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의 조짐이 생겨버리게 되면 일단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 방역 당국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제 말을 내놓는 게 그냥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뭐 그냥 뭐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상황 인식이 그렇다 그러면 그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모임 같은 거 취소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모임들은 되도록이면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 아직까지 지금 환자가 발생하는 여러 국가의 사람들까지, 뭐 중국에 이제 중국 사람들까지 모이는 이제 그런 모임들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내에서 소규모의 그런 모임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학회라든지 뭐 연수강좌나 이런 것까지 꼭 굳이 취소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딱 모여 있는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아니면 또 뭐 간단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외국인이 뭐 특히 이제 위험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에서 현재 국내 지역사회 전파의 가능성은 아직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모임까지 막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학교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 이런 데가 뭐 환자가 근처에만 지나갔다는 이유로 뭐 휴업을 하거나 휴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좀 과장된 부분이거든요. 이미 거기 지나갔다고 해서 그 학교나 유아원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다가, 오히려 걔네들이 집에 가 있었는데 잘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뭐 어디 여기저기 다니다가 생기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학교에서 아이들 잘 지켜주고 이럴 때 그런 보건교육들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 스스로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너무 휴업이나 휴원 같은 걸 통해서 그 결석기간들을 늘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지역사회 감염이 막 시작이 된 상황들 있잖아요. 지역사회 감염이 막 돌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휴업이나 휴원이나 휴업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일 때, 지금부터 이제 수업에서 까먹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여러 매체랑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네. TV에도 여러 번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이재갑 교수조차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다룰 때는 그 기자들이 자기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을 다루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이제 행동 지침하고 또 가야 될 그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라든지 감염병 전문가는 계속 심각한 상황들을 생각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확실히 해야 되지만, 현 상황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증거가 아직은 없는 상태니까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심각하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바들은 뭐냐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감시할 건가가 지금 제일 화두예요. 그러니까 감시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거기서 그 감시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료 체계를 바꿀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저는 이미 2주가 뭐예요? 3주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첫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1월 20일이라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1월 20일 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지난 한 3, 4주 정도를 잘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초기에 들어왔던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우한하고 후베이에서 들어온 분도 있고 중국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던 데다가 중간에 저희가 제일 위기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버스 기사한테 노출된 분, 그러니까 전혀 예상외의 국가에서 들어오고, 근데 그게 이제 그거 한 번으로 끝났어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태국에서 오신 분하고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까지 연달아서 4명 진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느꼈던 그 느낌 중에서는 가장 그 공포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의료기관들이 잘 환자들을 걸러서 잘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역당국도 그렇고 의료기관들도 그렇고 일단은 잘 걸러내고 있구나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안심을 못하는 이유는 중국발 이슈 자체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홍콩 같은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쪽 상황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특히 일본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 그러니까 파국은 아니지만 파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갖춰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같은 상황들 발생 안 하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빨리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힘드네요, 그 부분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증상 감염, 잠재기, 잠복기 뭐 이런 얘기 계속되고 있고, 무증상 감염 사례라고 발표됐던 독일 사례는 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한국에서는 자가격리된 지 16일 만에 확진되는 사례도 있고, 이게 도대체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 건지, 무증상 감염이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걱정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건 무증상 감염이 있는 거는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에서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이제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분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가볍게 나오거나 거의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생각은 무증상 감염 당연히 있다. 그러니까 아예 정말 증상도 못 느끼고 이제 지나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죠. 무증상 감염일 때 여러 명을 전파시킬 거냐? 이거는 아닐 거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장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벼운 증상일 때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거가 가장 지금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의 여러 어려운 면모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기 증상처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제일 이제 저희한테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 얘기, 무증상 감염의 전파 얘기,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저희가 계속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과 큰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황,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는 가능한데,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환자들, 그러니까 2차, 3차 감염자들 찾아보면 일단 증상이 있었을 때 만난 사람들이 감염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증상 없었던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실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든 감기 증상에 해당되는 증상이 가볍게라도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력이 생기는 부분들이고, 지금 여러 병원에서 이제 뭐 바이러스 타이터를 이제 계속 이제 날짜마다 측정을 하는데, 오히려 초기에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고요. 시간이 들어가면서 바이러스 타이터, 특히 폐렴 발생을 하더라도 바이러스 타이터는 떨어진다고 나와요. 떨어지면서 오히려 폐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전파 더 못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 증식하면서 이제 좀 많이 나오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패턴들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초기에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방역 체계를 정비하는 데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